눈이 살살 내리던 서울 기지 앞,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잉그리드 스벤소는 단순한 임무를 위해 한국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스웨덴 포병대의 하사관으로서 군사 장비를 평가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냉철한 기술 평가자였던 그녀가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요.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한국의 K9 자주포였을까요? 아니면 박민재라는 한국인과의 만남이었을까요? 혹은 그 어떤 것도 예상치 못했던 더 깊은 깨달음이었을까요? 이번엔 제가 한국으로 왔으니 다음엔 저랑 같이 스웨덴에 가보자고요. 스웨덴 여군들 싹 다 한국으로 모였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잉그리드 스벤손이에요. 스웨덴 포병대의 하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하우비처라는 큰 포를 다루는 거였어요. 이건 아주 멀리 쏠 수 있는 특별한 대포랍니다. 매일 아침, 저는 스웨덴 북부 군사기지의 작은 방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이곳의 추위는 그냥 추운 게 아니었죠.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두꺼운 장갑 안에서도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추웠어요. 어떤 날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우리 숨결이 공기 중에서 얼어붙고 있었답니다. 제 일상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고 군복을 입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포병 장비를 점검하러 나가는 거였죠. 우리 기지는 눈으로 덮인 들판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대부분의 날 안개가 훈련장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우비처들은 긴 포신을 하늘로 향한 채 줄지어 서 있었죠. 이 기계들이 바로 제 책임이었어요. 저는 스위치 하나하나, 버튼 하나하나, 그리고 제대로 작동할 때와 고장 났을 때 내는 소리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올라 페테르손 대령이세요. 우리 포병 사단 전체를 맡고 계셨죠.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의 눈을 닮았다고 해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알아차리는 그런 눈이요. 다른 장교들이 회의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동안 저는 기계와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했어요. 기계는 제게 이해가 쉬웠거든요. 규칙을 따르니까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우리의 하우비처 M109 모델들이 자꾸 고장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 훈련 중에는 2대가 완전히 작동을 멈췄어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움직이는 부품들이 완전히 얼어버렸던 거죠.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이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4시간 동안 그것들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훈련을 취소하고 장비를 기지로 다시 견인해야 했죠. 그날 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정비 창고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이 기계들은 우리의 혹독한 스웨덴 겨울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투 이후 세계가 더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이 필요했어요. 가장 필요할 때 고장나지 않을 무언가가 필요했죠. 화요일 전 컴퓨터실에서 장비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안데르센 중위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스벤손 하사관, 이 이메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본부에서 온 메시지가 보이고 있었어요. 남한 국방팀과의 회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K9 자주포를 시험하기 위해 스웨덴 포병 운용자들을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방문은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죠. 그걸 읽으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K9 썬더는 포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이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제 손가락은 답장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침대에 앉아 왜 그렇게 빨리 자원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하우비처에 그렇게 궁금증이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끝없는 스웨덴의 겨울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요? 혹은 더 중요한 무언가 마이너스 정말 필요할 때 제 동료 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찾을 기회였을까요?
제 이유가 무엇이든 3일 후에 제 여행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이고 있었죠. 서울은 고향과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빛의 바다 같았죠. 스웨덴의 도시들은 작고 흩어져 있었어요. 이건 마치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제가 기술 문서 폴더를 꼭 쥐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국의 1월은 쌀쌀했지만 스웨덴만큼 혹독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영어로 된 표지판을 따라 도착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죠. 터미널 밖에는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턱까지 깔끔하게 잠근 검은 재킷을 입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매우 곱게 서 있었어요. 그의 안경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진지한 눈을 감싸고 있었죠. 스벤손 하사관님? 그가 손을 내밀며 물었어요. 저는 박민재 기술협력 매니저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호하지만 빨랐어요. 전문적이면서도 어떻게든 친근했죠. 잉그리드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말했는데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어요. 보통 새로운 사람들과는 형식적으로 지내거든요. 그도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민재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서울의 밤 교통 속을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문을 통해 낯선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채로운 불빛으로 가득한 높은 건물들.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들.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 간판들. 그때 제 상황의 현실이 느껴졌어요. 저는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어를 하지 못했어요. 스웨덴 포병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장비를 시험하러 왔죠. 그 책임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무언가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단지 우리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재의 조용한 자신감, 그가 단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게 이해가 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시연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재가 우리가 제 호텔에 가까워지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남산타워에서 일몰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도시가 위에서 보면 다르게 보여요. 때로는 보고 있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물을 명확히 보기 위해 거리가 필요한 법이죠. 어쩌면 그게 제가 지금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마이너스 하우비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요. 차가 제 호텔에 멈추자 저는 제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예측 가능한 일상과 익숙한 문제들의 옛 세계는 제 뒤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새롭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한국의 밤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한국에서의 첫 진짜 하루였죠.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니 눈송이들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눈이 내리는 모습이 저를 조금은 덜 낯설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민재 씨가 저를 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은 반짝이는 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있었고 정말 깨끗했죠. 7명이 이미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들어오자 모두가 더 바른 자세로 앉았어요. 민재 씨는 재빨리 노트북을 설치하고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은 채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의 재킷에는 작은 국기 핀이 달려 있었죠. 그의 모든 면이 깔끔하고 정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성입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닌 실제 시험에서 나온 진짜 결과죠. 벽에 있는 큰 화면에 K9 썬더 자주포 영상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노르웨이의 깊은 눈 속에서 사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 산악 지역에서 정확하게 발사하는 모습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만든 것은 영하 30도 이하의 온도에서 K9이 연속으로 3번이나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영상은 모래폭풍 속에서도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들이 궁금증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 부품들이 얼지 않게 했을까? 어떻게 시스템을 모래로부터 보호했을까? 우리나라의 M109 자주포는 그런 조건에서는 작동을 멈췄을 텐데. 이 시스템들이 영하의 날씨에서 얼마나 오래 쉬지 않고 작동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롭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어떤 노트도 확인할 필요 없이 대답했어요. 영하 30도에서 72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합니다. 시험에서는 96시간까지 밀어붙였는데 72시간 지점에서 작은 조정만 필요했을 뿐이죠. 그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었습니다. 그때 스웨덴에서 온 우리 기술 담당관 에릭 피터슨이 손을 들었어요. 에릭은 매우 직설적인 사람인데 가끔은 너무 직설적이기도 해요. 박 씨, 직접 이 자주포들을 조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많은 발표자들이 실제로 자신이 이야기하는 장비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민재 씨는 바로 대답했어요. 군 복무 중에 저는 자주포의 유지 보수부터 사격 통제, 실제 사격 훈련까지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주포가 발사될 때의 느낌을 모르는 또 다른 영업사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직접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민재 씨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는 단지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언어, 실제 생활에서 포병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민재 씨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몇 초 동안 침묵 속에 서 있다가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뭔가를 팔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놀라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포병 운용자로서 많은 문제를 겪었어요. 영하 20도에서 포탄이 꽁꽁 얼어버린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제어 레버를 잡을 수도 없었죠. 우리는 끔찍한 날씨 속에서 포병과 일했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비록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는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훈련 연습이 실제 일의 어려움을 준비시켜주지 못할 때가 어떤지 알고 있었죠. 내일은 시험장에 가볼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가짜 시연이 아니라 진짜 성능만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우리의 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재 씨의 접근 방식에는 뭔가 신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에 대해서도 기꺼이 이야기하려 했어요. 그는 완벽한 테스트 조건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그냥 또 다른 출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기계적인 세부 사항을 넘어 중요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의 포병 사격장으로 운전해 갔어요. 새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고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산들이 이곳을 우리 스웨덴의 평평한 훈련장과는 다르게 보이게 했지만 추위는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직접 시스템을 조작해 보실 거예요. 기술자들이 K9 썬더 자주포를 준비하는 동안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당연하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진짜 좋은지 알 수 있겠어요? 그의 눈 가장자리가 조금 접히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시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친근한 도전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6가지 다른 포병 시스템을 조작해봤어요. 7번째를 시도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네요. K9의 내부는 우리나라의 M109보다 더 넓었어요. 제어 장치들은 이해하기 쉽고 쉽게 닿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이해하기 쉬웠어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민재 씨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유압 시스템은 너무 추워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백업 시스템이 있어요. 그가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스템이 모두 실패하면 수동 오버라이드도 있죠. 우리 M109도 백업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지적했어요. 하지만 정말 추워지면 거의 작동하지 않죠. 그럼 이것을 테스트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격 훈련을 시작할 때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어 장치 앞에 자리를 잡고 제 손 아래 이 새로운 기계의 느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15km 떨어진 첫 번째 목표물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바람과 온도를 고려해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고 있었어요. 발사 순서를 시작하자 포탄이 발사되면서 강력한 반동이 느껴졌습니다. 명중. 저는 재빨리 2번째 목표물을 향해 조정했어요. 또 명중. 연속으로 3번째 완벽한 사격을 하고 나니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숨길 수 없었어요. 이 시스템은 제가 추운 날씨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정확도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제가 헤드셋을 벗으며 인정했어요. 민재 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장비는 절대 멈추지 않는 생존 도구로 설계됐어요. 한국이나 스웨덴이 본 적 없는 더 나쁜 조건에서도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날의 성능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 안에 뭔가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심 많은 검사관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 믿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K9의 성능은 종이 위에서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 느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민재 씨와의 관계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전문적인 외모 뒤에는 생명이 달려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넘어서 공유된 경험과 가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무기 시스템만 테스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고 어쩌면 예상치 못한 친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포 사격 훈련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 씨가 호텔로 절 데리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좀 놀랐어요. 저는 포를 시험하러 왔지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민재 씨가 이 계획에 들뜬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한옥마을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전통 한국 가옥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죠. 길은 좁고 조용했어요. 건물들은 마치 날아갈 것 같은 새를 연상시키는 곡선 지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기와 위에 살짝 내려앉아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용한 골목을 걷는 동안 이곳이 주변의 바쁜 현대 도시와 얼마나 다른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무로 된 건물들과 돌담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군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장소를 다르게 바라보잖아요. 민재 씨가 어느 안뜰을 구경하며 말했어요. 지붕 기와가 늘어선 모양, 담장 뒤에 안뜰이 배치된 방식이 군대 진영처럼 보이지 않나요?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아서 놀랐어요. 네, 정확해요. 이 질서 정연한 배열이 사격 진영 같아요. 그때 저는 우리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지만 세상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자동으로 방어하기 좋은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둘 다 시야가 트인 곳을 알아보고 있었죠. 둘 다 잘 작동하는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종이 미닫이 문과 나무 바닥이 있는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낮은 탁자에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발음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문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도착했을 때 그는 제게 잔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포 사격 작전처럼 올바른 순서가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의 힘은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죠. 쓴 듯하면서도 달콤한 차를 마시며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웨덴과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슷했습니다. 둘 다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둘 다 전통과 새로운 기술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둘 다 자국의 독립을 맹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9이 극한의 추위에서도 잘 작동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전통적 지식과 새로운 기술의 이런 균형 때문에 민재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해요. 우리는 단순히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당신 같은 운용자들의 말을 들으며 설계했어요. 최고의 기술은 단지 기계적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서 나오니까요. 그날 종일 박물관과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 기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군대 규칙에 대한 불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주에 깊게 듣고 자신의 군 복무와 가족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작은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들렀을 때 우리 사이의 형식적인 분위기는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각국 국방부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공통점을 발견하는 두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 시험날이 폭설과 영하의 기온과 함께 찾아왔어요. K9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거예요. 기술자들이 곡사포를 준비하는 동안 민재 씨가 설명했어요. 예정된 휴식도 완벽한 시나리오도 없이 계속 작동하면서 빠르게 변하는 표적과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실전과 똑같군요. 6시간 동안 우리는 시스템을 정상 1개 이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사 시퀀스를 작동시키는 동안 기술자들은 의도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전원 고장, 통신 문제, 극한 기상 피해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K9은 5시간째까지 완벽하게 작동하다가 급격한 표적 변경 중에 유압 압력 경고가 깜빡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M109가 장시간 작전 중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K9도 고장날까요? 민재 씨가 진단 화면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빠르게 보조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백업이 부드럽게 가동되었고 포탑은 어떤 눈에 띄는 지연도 없이 계속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저는 민재 씨보다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내장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죠. 마침내 테스트를 마쳤을 때 제 근육은 긴장과 추위로 아팠지만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K9은 단지 기대를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시스템을 완전히 멈추게 했을 조건에서도 그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당신 팀은 정말 놀라운 것을 만들었어요. 장비를 반납하면서 민재 씨에게 말했어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죠.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의 목표였어요. 단지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복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 순간의 공감 속에서 포 사격 소리가 여전히 주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눈이 내리는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지 장비 평가 이상의 것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하던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고립된 전문가에서 연결된 인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 씨는 뜻밖의 초대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 부모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격식 있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전통 식당에서 저녁 식사요. 초대의 개인적인 성격에 저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신은 제가 부모님께 초대한 첫 외국인 동료예요. 그가 약간 부끄러워하며 인정했어요. 하지만 언어가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전통 식당은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며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민재 씨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즉시 일어나 저를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스웨덴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아들이 외국인 친구를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로 덧붙였어요. 특별한 분이 틀림없군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전혀 부담 없어요.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스웨덴과 한국의 군사 전통, 가족 행사, 그리고 민재 씨와 제 사이의 예상치 못한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재 씨가 가끔 통역을 해야 했지만 웃음은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민재 씨가 당혹감에 신음할 정도로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스웨덴의 방위 우선순위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군 경력, 어머니의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남성이 지배하는 분야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어린 시절의 결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민재 씨의 어머니가 작은 포장된 선물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한국의 작은 기념품이에요. 그녀가 민재 씨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안에는 우리가 문화체험날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섬세한 찻잔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이 저녁 식사는 단순한 환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인정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단지 외국 군사평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경계를 넘어 개인적인 서클로 환영받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거리를 지나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불과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곡사포 사양과 성능 데이터에만 집중해서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와 그의 가족과의 진정한 연결, 다른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장비와 관계 모두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죠. 가장 큰 시험은 포병 평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경험과 연결에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은 성공적인 테스트 보고서가 아니라 단지 동료가 아닌 친구로서 환영받는 따뜻함이었어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울 기지 앞에서 민재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눈이 살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잉그리드 씨가 떠나도 우리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재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차분한 표정인데 그날은 약간 슬픈 기색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혼자 오지 말고 제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저도 제 대담함에 좀 놀라고 있었죠. 저랑 같이 스웨덴에 와보세요. 민재 씨가 한국을 보여줬듯이 제가 제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 저와 같은 감정이 읽히고 있었어요. 직업적 존중을 넘어선 뭔가 개인적인 유대감 같은 거였죠. 국적과 직함을 넘어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신뢰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서 이륙할 때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지만 민재 씨를 두고 떠난다는 생각에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평가는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새 친구를 두고 떠나는 것은 뭔가 미완성인 느낌이었죠. 스웨덴의 익숙한 추위가 착륙했을 때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 전부처럼 느껴졌던 포병 기지가 이제는 뭔가 달라 보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작게 느껴졌달까요? 피터슨 대령님과의 첫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현장 운용자로서 저는 그 신뢰성을 의심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이기도 한 피터슨 대령님이 촉촉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비는 훌륭해 보이지만 잉그리드, 내 태도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기계만 집중하는 기술 평가자로 스웨덴을 떠났다가
진정한 힘은 좋은 기술만큼이나 인간적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스웨덴 정부가 공식적으로 K9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단순히 일을 잘 해냈다는 것 이상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의 다리였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연결고리였죠. 그날 저녁 민재 씨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우리가 만든 다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달에 구현 계획을 위해 스톡홀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당신의 세계를 보여줬듯이 이번엔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을 쓰면서 저는 제 여정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낯선 곳으로 여행했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지 직업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가져온 보물은 단지 포병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국경을 넘어 가장 강한 기반을 만든다는 더 깊은 이해였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눈 덮인 스웨덴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단 한 달 만에 제 세계가 얼마나 커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유지해왔던 편안한 고립이 깨졌는데 그건 강제로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통해서였죠. 민재 씨와 저는 화상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계속 전문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대화에는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고 문화적 관찰을 공유하고 그에 다가오는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기술 평가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분류하기 어려운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죠. K9 자주포가 곧 스웨덴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우리 포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데서,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갖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 운용자들을 위한 훈련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웨덴 전술과 한국 기술을 결합하고 있었는데 저는 단순한 기술 지침 이상의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양쪽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롭고 강력한 것을 창조하는 협력의 청사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웅의 여정이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은 함께하는 것, 대양과 문화를 넘어 이해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재 씨의 도착 날짜 확인을 받았을 때 저는 제 여정이 스웨덴으로 돌아왔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제가 넘은 경계는 단지 국가 간의 경계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보물은 단지 우리 포병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직장 문제와 개인적인 관계 모두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였어요. 진정한 힘은 K9의 뛰어난 사격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쌓인 신뢰에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도착하기 하루 전, 저는 우리 시험장에 서서 옛 M109 자주포로 하는 마지막 훈련 연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곧 그것들은 K9 시스템으로 대체될 예정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불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추위를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문화의 날에 민재 씨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뢰, 이해, 그리고 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는 옳았어요. 가장 큰 힘은 함께 일하는 것, 벽이 아닌 다리를 만드는 것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풍경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제 세계는 포병 사격장을 넘어 스웨덴을 넘어 기술 사양과 성능 데이터를 넘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 간단한 이메일, 예상치 못한 우정, 그리고 표면을 넘어 그 아래의 인간적인 마음을 볼 용기에서 시작되곤 해요. 내일 저는 공항에서 민재 씨를 맞이할 예정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그의 세계를 보여줬듯이 저도 그에게 제 세계를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아름다움, 우리 기후의 도전, 그리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따뜻함을 소개할 계획이었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병 전문가 잉그리드 스벤손 상사로 스웨덴을 떠났다가
더 많은 것으로 돌아왔어요. 다리를 만드는 사람,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 가장 강한 결합이 금속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자주포보다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잉그리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단지 뛰어난 기술이나 장비에만 있지 않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인간적 신뢰와 연결이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섬세한 기술적 혁신과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지혜를 증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민재씨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예의 그리고 진정성이었습니다. 기술 평가만을 위한 출장이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된 것은 한국인의 이러한 포용력과 진심 어린 환대 덕분이었지요. 때로는 최고의 무기는 금속이 아닌 마음과 마음의 연결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소 저는 민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